네, 오늘 이분을 또 보려고 그 어려운 시간을 맞춰가면서 오신 분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모실 분은 행복한 리더를 키우는 이 시대 최고의 심리학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장 최인철 교수님입니다. 먼저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The jolly good fellow of Google. Happiness is trainable. So my friends, these are the secrets to happiness. 이 안에 또 있다. 가장 즐거울 때는 연인과 있을 때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 하도 오래되셔가지고. 우리 배우자가 친정에 가거나 출장 갈 때 상당한 즐거움을 줘요. 네, 지성과 감성,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한국 최고의 강연자로 각광받는 최인철 교수님께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타성에 대한 이타적 생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또 오늘 해주실지 먼저 궁금한데요. 자, 그럼 최인철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최인철 교수님입니다. 마이크는 나오고 있나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윤 대표님이 너무 감동적으로 올리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드린 제 강의의 제목은 이타성에 대한 이타적 시각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제목은 요즘 제가 관심 있는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학술적인 의미로 이타성에 관한 이타적인 시각을 드렸고요. 물론 내용은 그 이타성과 행복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슬라이드에서는 그냥 편리하게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 이야기의 핵심은 이타적 행동에 대해서 나누고 연결하고 뱉고 하는 이런 이타적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어떤 생각들에 관한 내용을 주로 얘기할 텐데, 앞부분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보는 게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어로 우리가 feeling happy, 어떤 분이 저를 처음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으면 제가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하니까 이런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최 교수님, 제가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저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되게 난감하죠. 그 질문은 약간 어떤 질문과 비슷하냐면 가수를 만나가지고 처음 노래 한 곡 해주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행복을 막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행복은 그 순간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행복입니다. 그 순간 내가 좀 feeling happy 하고 싶으니까 나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제가 그분에게 조언을 하면서 그러면 기부를 좀 하십시오, 혹은 봉사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이 살짝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젊은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교수님, 제가 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할 때 그 행복은 순간적인 feeling happy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happy life가 있고 feeling happy가 있는데 둘 다 우리가 happy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두 맥락에서 happiness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eeling happy를 얘기할 때는 그게 emotion, 감정으로서의 행복을 얘기하고, happy life 얘기할 때의 행복은 감정 플러스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부분을 쉽게 조금 더 이해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이 맛이 좋다, 맛이 좋은 음식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좋다라는 의미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야 라고 할 때 그 좋다라는 의미가 뉘앙스가 다른 것과 유사한 겁니다. 맛이 좋다 할 때는 정말 맛이 좋은 거고요. 근데 이 음식이 굉장히 좋은 음식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예를 들면 재료가 아주 신선하거나
아니면 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음식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공감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은 반드시 맛이 좋을 필요는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와 동일하게 기분이 좋다의 의미의 행복과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할 때 행복은 다른 뉘앙스가 있고,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존재를 얘기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특별히 후자에 좀 관심이 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행복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감정적인 행복을 얘기하지만, 필링 행복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얘기할 때는 그 감정적인 행복 플러스 삶의 의미도 있고 성취도 있고 이런 좀 포괄적인 의미로 제가 행복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부분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페어런닥스라고 부르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일부 성적 취향이 다른 사람들을 제외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성 간에 데이트를 하기를 원하고 결혼하기를 원하고 자녀를 낳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가장 관심 있는 대상이 사실은 서로에게 호감을 주고받고 이성에게 끌리고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일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키우고 있을 때 부모의 즐거움, 필링 파티로서의 즐거움이 그닥 크지 않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데이터가 미국 하버드에 있는 애니언 길버트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심리학자가 한 연구인데요. 아이폰을 쓰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실시간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냐고. 다양한 활동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 사람은 밥 먹고 있다, 회의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어느 순간으로 보면 아이를 돌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가를 물어보거든요. 0부터 100까지의 숫자로 그 순간의 즐거움, 행복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X축이 0부터 100으로 되어 있는 즐거움, 행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위에 있는 동그라미들이 각각의 활동을 나타내는데, 폰트가 작아서 여러분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아이를 돌보고 있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활동의 즐거움 점수가 나오는데, 그 즐거움 점수가 더 오른쪽에 있는 것들에 비해서 그닥 그렇게 오른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데 아이를 낳고 있을 때 즐거움은 생각보다 크지가 않다. 그래서 이 현상을 이 학자들이 페어런트후드 패러닥스라고 부른 겁니다. 아마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 특히 어릴 때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생활할 때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첫 아이는 제가 유학할 때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너무 예민했어요. 너무 까탈스러워서 저한테 잘 오지 않고 밤에 자주 깨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밤에 재워야 되는데 너무 울어서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제 아이를 돌돌 말아가지고 소파에 한번 던진 적이 있어요. 세게 던진 건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아이를 낳는 게,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게 마치 우리가 개그 콘서트를 보는 것과 같은 즐거움만을 얻기 위해서 키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이를 키울 때 소위 행복이란 그런 즐거움 플러스 내가 이제 부모가 됐다라고 하는 그 삶의 의미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 책임감,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행복을 즐거움으로만 측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부모의 역설이라고 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연구를 저희가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즐거움만 즐기 아니고 그 순간 얼마나 의미를 느끼고 있는지, 즐거움과 의미라고 하는 행복의 두 차원을 잰 겁니다. 이 그래프는 아마 제가 외부에서 강연할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Y축이 얼마나 이 활동을 할 때 즐거움, 쾌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원이고, X축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의미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1, 4분면은 즐거움과 의미가 다 큰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3, 4분면은 둘 다 약한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활동을
행동을 보시면 즐거움 차원에서는 역시 그 하버드 데이터와 비슷하게 그 Y축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X축에서는 상당히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이 꼭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생각할 때, 행복을 정의될 때 즐거움만을 생각하게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특별히 행복을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보게 되면 행복의 의미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행복에 대한 정의 이야기를 초반에 하는 이유는 오늘 이 컨퍼런스의 주제인 휴거스 게임,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즐겁기만 하지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주는 게 왜 행복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납득을 못하는 이유는 행복을 즐거움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행복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행복에는 의미가 있다. 의미 있는 일이 있다. 그럼 의미의 의미가 뭐냐? 이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다시 나누는 정도 나가야 됩니다. 의미의 의미가 뭘까? 도대체 사람들은 어떤 경험으로부터 혹은 어떤 행동으로부터 의미를 경험하는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와서 단 하나의 정의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지만 이 의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의미 경험으로부터 공통의 세 가지의 그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의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거나 두 개가 들어가 있거나 다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를 확인하면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사소한 일, 시시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느낄 때 사람들이 의미를 경험한다는 것. 그러면 굉장히 당연한 정의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삶의 목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그런 기분이 들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목표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거 역시 의미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구조가 잘 잡혀져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게 아니고요.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예측 가능한 형태로 내 삶이 아주 정교하게 조직화되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의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난 가을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일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사는 게 별거 없구나, 참 의미 없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이 잘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경험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내 인생의 목표와 잘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 삶의 형태가 잘 구조화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의미를 경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 경험을 가져다주는 구체적인 활동들이 뭔가, 가장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주는 활동들을 조사해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좀 모셔가지고 관계를 맺고 또 돕고 이런 관계성 속에서 의미를 느끼고, 또 종교가 있는 분들, 종교적인 어떤 신앙, 신념 이런 것들 속에서 의미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미의 원천 중에 하나는 누군가에게 베풀 때,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베풀 때 의미를 경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현상은 사회 경제적인 지위,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너무 부유하게 되면 삶의 의미를 잘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의미라는 건 힘든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의미를 어느 정도 경험하는지를 연구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가 올라갈수록 삶의 의미를 더 느낀다는 결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사회적인 지위를 상승시키고 하는 일들이
단순하게 우리의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 원천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의미 개념과 우리의 즐거운 기분이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는 의미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즐겁게 만드는 것과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일 거예요. 이런 얘기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베푸는 것, 기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나누는 게 행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쉽게 수긍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나누는 게 행복이냐? 행복이란 자기를 위한 일인데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이게 어떻게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느냐?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해가 쉽거든요. 어린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어린애들은 거의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나눔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생각들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나눔과 행동을 연결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의 상당 부분은 이런 이타적인 행위, 남에게 베푸는 행동이 정말 나의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방해물들이 있다. 그 방해물들의 실체를 한번 파악해보고 그 방해물들을 없애는 게 나눔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 신념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를 제가 하고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은 제가 한 연구 플러스 다른 학자들이 한 연구를 통해서 나눔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방해가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소위 좋지 않은 행동들을 신념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가진 게 없다. 일단 내가 나누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나에게 적정한 수입이 있어야 되죠. 수입이 나눔의 선행 요인이다. 이게 사실 많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거. 이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조금 이제 나누어라 그러면 내가 좀 가진 게 없다. 자원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소득과 이 나눔 사이에 소득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 이런 경제학적인 가르침을 조금만 더 만나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종교가 있으시면 많은 종교에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베풀면 내가 채워주겠다. 네가 베풀면 내가 몇 배로 갚아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것이 오히려 소득의 선행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종교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있어야 내가 돕는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시간이 있어야 돕는 이 인과관계가 맞는 건지 아니면 돕고 나면 나에게 시간이 진짜 많이 생기는지 거꾸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제가 사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누군가를 돕습니다. 근데 그 도움의 결과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생길 때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든 아니면 나에 대한 평판이 좋아지든 심지어 그걸로 인해서 내 기분이 좋아지든 만약에 나에게 이런 유형의 이득이 생기면 그건 이타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경제학이죠. 결국 그거는 이익을 위한 거니까 이건 이타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울 바에는 차라리 돕지 않는 게 낫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연구나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보게 되면 이타성과 이기성이 충분히 공존이 가능하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 걸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나에게 좋은 이득이 생길 때 그것 자체가 내 이타성을 폄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타성을 우리가 폄하하게 되면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팽배하게 되면 이타성에 대한 너무 높은 기준을 갖게 되고 정말 천사 같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돕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 안에 이 나눔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여기 대중 강연이지만 되게 논문들을 딱딱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신나고 좋은 행사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고 행복 이런 주제들이 워낙 감성적인 주제이고 또 사람들이 이 마음을 돌려서 나오는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 사이언스와 별개로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사이언스에 기초해서 딱딱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경제학자의 논문입니다. 이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나누는 게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느냐, 나누는 게 우리를 번성하게, 번창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논문에서 이 저자도 제가 재밌었던 그런 이 가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소득이 있어야 돕는다, 소득이 선행변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소득과 사람들이 기부하는 기부 액수를 조사해 보면 소득이 늘어날수록 기부한 액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기부를 더 액수로 하게 되면 더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소득이 남음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연구자는 조금 더 정교한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나눔이 이후에 그 사람의 소득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분석을 시도해 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분석에 따르면 결과가 이렇습니다. 기부하는 액수가 1달러가 늘어나게 되면 그거는 이 사람의 소득의 약 3.7달러의 효과를,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과 기부 사이에, 소득과 나눔 사이에 이분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선순환적인 선순환의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이 당연히 나누는데 영향을 주고, 그러나 나누게 되면 다시 그 사람에게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어떤 본인의 사례나 주변 사람들의 몇 사례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죠. 하지만 나누니까 나머지 모두 부자가 된다. 교회에 혹시 다니시는 분들은 주변에 그런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11조를 내니까 그다음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이런 아주 독실한 엄마들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대개 몇 사람들의 사례였는데 이 분석을 통해서 소득과 나눔 사이에 이 양방향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비교적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것과 돈을 버는 것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해서 너무 일방향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있으면 나누게 되고 남으면 다시 있게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 우리 안에 이런 선순환적인 사이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나눔이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나눈다. 그거 묻지 않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시간이 있어야 봉사하지, 너무 바쁘다는 거다. 많은 직업군들 중에서 가장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직업군,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어떤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자원봉사를 하지 않을까 한번 맞춰보세요. 아마 여기에 그 직업 가지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평균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자기 시간에 대해서 인색하게 맞추시는 분에게 상을 정치인은 와닿긴 한데 법조인 중에서도 변호사 그 다음에 이 컨설팅하는, 무슨 얘기냐, 자기의 가치를 시간으로 환산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시간이면 내가 돈이 얼마인데, 다른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뭉뚱그려서 저 돈이 좋으니까 이 시간이면 돈이 얼마인데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죠.
외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페이가 자기가 들인 시간에 의해서 계산돼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시간이 곧 돈인 겁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시간이 기른 현상이라는 걸 여러분 많이 느끼셨습니다. 너무 시간이 진짜 힘들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도울 수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들 이해를 해주죠. 그러니까 내가 자원봉사를 못하는 것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정당화, 내 자신에게 하는 정당화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통하는 정당화가 뭐냐? 마음은 있는데 너무 나를 봐라. 내가 어떻게 좋을 수 있겠냐? 라는 그 정당화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구는 이 제목에서 벌써 결론을 보여주고 있죠. Giving time. 네가 너의 시간을 주게 되면 그것이 gives you time. 너에게 시간을 준다. 시간을 준다는 것은 시간은 24시간 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에게 시간을 더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 스스로 시간이 나는 쫓긴다, 시간에 쫓긴다는 생각을 덜어준다는 거죠. 아, 내가 시간에 좀 여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시간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근데 이 결론을 이끌어낸 이 연구의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는 게 조금 더 깊은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사용했었던 절차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5분간 하게 되는 어떤 과제를 한다고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가한 사람들에게 두 조건 중에 하나에 그 참가한 사람들 할당을 하는데 한 조건에서는 이런 과제를 줍니다. 아주 심한 병을 앓고 있는 그 아이에게 용기를 주는 편지를 좀 써라.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굉장히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가 있으니까 5분 동안 그 학생에게 용기를 주는 편지를 좀 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시간을 줬으니까 공사 조건, 기본 조건이라고 그냥 부른 겁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 굉장히 무의미한 일을 시킵니다. 라틴어로 이루어진 문장들이 가득한 그런 글을 주고요. 거기에서 이가 몇 개나 들어갔는지를 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너 요즘 얼마나 시간에 쫓기고 있냐? 시간이 여유 있다고 생각하느냐? 시간에 쫓긴다고 생각하느냐를 질문한 거죠. 똑같이 오픈선거예요. 전자의 조건에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현상을 보기 위해서 두 번째 실험을 한 겁니다. 1시간 동안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게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앞에 45분 동안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분이 남았는데 15분 동안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 알려주려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 형편이 됐든 어떤 심리적인 이유가 됐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그래서 제대로 공부가 안 되고 있는 학생들이 글을 썼는데 그 글을 고쳐주는, 에디팅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절반의 참가자들에게는 실제로 붉은 펜을 주고요, 에세이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세이를 수정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일이 다 이제 끝났다. 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조건의 사람은 결국 1시간 동안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15분에는 할 필요가 없어진 거니까 시간이 생긴 거죠. 그 사람에게는 시간이 생긴 겁니다. 전자의 사람은 15분을 자기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하게 된 겁니다. 뭘 했느냐? 누군가를 도와주는, 이 어려운 학생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시간이 너 얼마나 많은지, 여유가 있다고 느끼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떤 온라인상에서 간단한 서베이를 하고 있는데 네가 거기에 참여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네 시간을 얼마나 내줄 수 있는지를 전혀 도와줄 수 없다. 그러면 0분이 되겠고요. 15분 정도 도와줄 수 있다. 30분 도와줄 수 있다. 45분 도와줄 수 있다. 이 옵션을 주고 선택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그 서베이에 참여하도록 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내줬는지를 나중에 측정까지 한 겁니다. 결과를 보여드렸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게임 타임이 있고 갓 타임이 있는데 게임 타임은 그 남은 15분 동안 실제로 어떤 학생의 그를 도와준 거죠. 내 시간을 준 조건이고요. 갓 타임은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일이 필요가 없어서 나에게 시간이 15분이 생긴 그런 조건입니다. Y축은 뭐냐? 그 온라인 서베이에 네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겠느냐, 도와주겠느냐라고 했었던 시간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Y축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실제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몇 분을 이 사람들이 봉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두 경우 모두 역설적인 거죠. 시간이 내게 생긴 조건보다 내 시간을 내서 누군가를 도와준 조건에서 내가 다른 조사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을 썼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 부족 현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 꼭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틀렸다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그 현상, 그 신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내게 객관적으로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주게 되면 누군가를 돕는 어떤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소개했었던 연구의 결과는 Giving Money Gives You Money 이렇게 타이틀을 붙일 수 있고 이 두 번째 연구는 Giving Time Gives You Time 돈을 주면 돈이 생길 수 있고 시간을 주면 이 안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라는 걸 보여주는 두 개의 아주 훌륭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누긴 하지만 나누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다. 세 번째,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들하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타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좀 특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란 말씀드렸지만 도와주는 사람에게 어떤 이득도 없어야만 진짜 돕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진짜 그걸 믿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는 걸 목격하게 되면 그 사람을 비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돕는 거는 진짜 돕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제가 했었던 행복에 관한 연구 중에 당신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념들을 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복이란 고통이 전혀 없는 불쾌한 감정, 화난 감정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생각에 강하게 동의하는 사람들일수록 역설적으로 행복감이 낮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훨씬 빨리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게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게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콜랩스가 되는 겁니다. 또 마치 행복한 부부관계란 절대 싸우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한번 싸우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부부랑 싸우기도 한다라고 생각하면 한두 번 싸우는 거는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타적인 힘이란 그 어떤 이의적인 결과도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될수록 오히려 이타성이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여기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 돈을 다루시는 분들이고 여기 경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순수 이타성이라는 게 없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학문이 경제학입니다. 최근에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 훌륭한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아주 스마트하고 합리적이고 그렇습니다. 재밌게도 그분들이 그렇게 착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부하거나 돕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니까 가장 도네이션을 안 하는 교수들의 전공을 보게 되면 경제학 교수들이 잘 도네이션을 안 하더라는 거죠.
뭐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지 이타적으로 보이는 거지만 결국은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이타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돕기가 사실 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순수한 이타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돕고 있다면 제가 그 주장을 받아주면 되는데, 그냥 제 경험을 보거나 혹은 몇 사람들의 연구를 보게 되면 순수 이타성이라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돕지 않는 현상들을 보게 되니까 이게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연구를 시작해 보게 된 겁니다. 이 사회과학의 그리고 철학 진화론의 이 순수 이타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에게 순수 이타성이란 있다, 어떤 사람은 순수 이타성이라는 건 없다, 저는 위장된 이기성일 뿐이다. 심지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이것도 결국은 위장된 이기성이냐, 무슨 사회적 기업이냐라고 공격하는 경제학자들이 다수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문장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측정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남을 돕는 행위는 결코 이타적이라고 할 수 없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남을 돕는 행위는 결코 이타적이라고 할 수 없다. 타인을 도와주지 않을 때 느낄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남을 돕는 행위도 결코 이타적이라고 할 수 없다.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경우도 이타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유무형의 이득을 얻게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타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몇 가지 질문들을 이제 저희가 던지고, 그 다음에 평소에 본인들이 얼마나 남을 돕는지를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본인들은 잘 안 돕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이타적인 행동을 한 개인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기부를 했다든가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일수록 그 개인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특정한 어떤 사회적 기업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회적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타성에 대해서 이기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그건 이타적이 아니다라는 너무 높은 기대를 갖고 있게 되면 오히려 본인도 남을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타성을 폄하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좋은 생각은 뭐냐, 이기적 이타성,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들을 그걸 위장된 이기성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것도 이타성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우리 안에서 지속 가능한 이타적인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다른 많은 연구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읽었던 논문 중에는 캐나다에서 매년 우리로 치면은 훌륭한 시민상 같은 캐나다에서 가장 그 해에 선행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뽑아주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제 연구에서 그 상을 받은 25명과 그 25명과 나이와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유사한 매치에서 통계 집단으로 25명을 또 뽑아가지고 심층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 연구자들의 관심은 이런 거였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훌륭한 선행을 한 사람들은 평소 그 사람의 삶에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이런 건 없을 거다. 그러니까 희생 정신으로 가득 차 있을 거다.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돕는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연구자들의 가설은 뭐냐? 아닐 거다.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위한 목표와
타인을 위한 목표가 건강하게 통합이 돼 있을 거다. 둘이 잘 균형을 맞추고 있지 자기 목표를 추구하는 자기 이해를 추구하는 것들은 전혀 없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오직 타인만을 위하는 그렇게 희생적인 헌신적인 것만은 있지 않을 거다라는 가설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이 연구자들과 가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결과가 놀랍게도 통계 집단에 비해서 이 상을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타인을 위한 목표를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별로 놀라운 게 아니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자기를 위한 목표, 자기 목표, 자기 삶에 대한 비전. 그것도 역시 통계 집단보다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타성과 이기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특징이지 이기성이라는 게 전혀 없는 오직 이타성만 있는 사람들은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아주 극소수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이유에서 제가 아까 나누는 게 행복이다 라는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아이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누는 게 행복이다라는 말을 잘 못 알아보기가 잘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나눔이라는 자기 희생을 정진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희생시키면서 남을 돕는 것 그게 어떻게 즐거움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남을 돕는데 자기 이해를 구하지 않고 돕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이해도 고려하면서 돕는 사람이 있는데 두 집단을 비교해 봅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돌보지 않고 오직 남을 위해서 돕는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념, 이타성에 대한 좋은 신념은 뭐냐? 남을 돕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 이 이기성과 이타성이 인간에게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게 훨씬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이 아닌가 해서 제가 처음에 타이틀을 드릴 때 이타성에 대한 이타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느꼈던 이기적 이타성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네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고 어떤 사람과는 정말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지 벌써서 한번 떠올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저녁 식사를 초대할 수 있는 원하는 누구든지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랑 내가 저녁 식사를 하고 싶은가.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는 가급적 저녁을 안 먹고 싶다. 내가 저녁을 안 먹고 싶은 사람은 되게 상사들이 나오거든요. 상사하고는 가급적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걸 제외하고 나서 누구랑 안 먹고 싶은가 그러면 아마도 꽤 많은 사람들이 냉소주의, 지나치게 냉소주의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소주의 사람들 중에서도 냉소적 불신, 심리학자들이 이 cynical distrust라고 얘기하는 이 냉소적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냉소적 불신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이 좋은 행동을 했는데 저게 다 자기 꿈꾸기 속에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B&A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이런 냉소적 불신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냉소적 불신을 지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항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한번 봐보세요. 대표적인 문항들 세 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나는 많은 사람들이 앞서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게 얼마나 거기에 동의하는지 한번 1부터 10까지 한번 해보시죠. 10. 전적으로 동의한다.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사람 믿었다가 낭패 당하니까 안 믿는 게 안전해. 사람은 일단 안 믿는 게 안전한 거야. 얼마나 여러분이 거기에 동의하시나. 세 번째, 우리 각자가 누리는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잃지 않고 누리기 위해서 좀 부당한 방법을 사람들은 사용할 거다.
뭔가 특권을 저희가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좀 엄폐하고 그럴 사람들이 사용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지. 그래서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동의를 할수록 시니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는 것. 이런 불신, 시니컬한 냉소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 부정적으로 확 감염이 됩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니컬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에게 역풍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냉철하게 이 사람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인간의 어떤 내면의 공기를 이 사람 파악하고 있구나. 굉장히 사람들이 근사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어떤 내면의 공기가 있다는 걸 내가 저렇게 냉철하게 파악해내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닥친 역풍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건강 사람들에게 건강이 안 좋습니다. 심장질환에 냉소적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심장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에 취약하다는 점은 이미 많이 보고가 됐고요. 그다음 심지어 나이가 드신 분들을 조사를 했더니 치매 어떤 시점에 냉소적인 불신의 점수가 높았던 사람들이 이후 시점에 다시 재조사를 했을 때 치매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더 높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연구 결과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냉소적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연봉이 낮더라는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샤프해 보이는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 좀 혹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냉소적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글과 같아요. 싸워서 쟁취해야 되고 또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싸울 것 같이 보이는데 의외로 연봉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왜 그럴까? 왜 낮을까 연봉이? 냉소적으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돈을 덜 벌까요? 네, 답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연구자들이 몇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능성이 꽤 설득력이 있어요. 그 가능성이 뭐냐? 냉소적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같이 일하자고 협동하자라고 제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비에나 여러분들 여기 모이셔서 결국 하시는 게 서로 협업하시는 거잖아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제공해주고 또 상대방에게 있는 리소스를 내가 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주고받는 과정인데 냉소적인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안 주려고 한다는 초청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담배를 적당히 피우는 건 물론 뭐 개인의 취향이고요, 선호인데 주변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약간 꺼리는 때가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그 사람 옷에서도 냄새가 나고 이야기에도 냄새가 나고 특히 그분 차에 타면도 되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좀 옆에 안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냉소적 불신이라는 게 그 냉소적 불신은 약간 비유적으로 악취와 같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그래서 본인에게 굉장히 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냉소적 불신이 그러나 그 사람에게 긴 역풍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선한 행동을 선한 행동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이 나눔을 더 가능하게 하는 길이다. 이미 제가 그 캐나다에서 상 받은 사람들을 연구한 그 연구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셀프 인트러스트와 아더 인트러스트가 경제학에서 주로 가정하는 것처럼 꼭 이렇게 컴플리트인 관계이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돕는다는 것은 내 셀프 인트러스트를 희생하는 것과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시각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옳지가 않고 이 두 개가 잘 통합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moral examples,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사람,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얘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자기의 이해, 자기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남을 돕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두 가지를 잘 통합하고 있다는 점, 그 점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공동체 게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은 한 팀인데요. 각자에게 기본 돈, 기본 포인트를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부를 하게 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에서 얼마를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부가 끝난 다음에 각자에게 서로가 자기를 포함해서 서로가 얼마씩 기부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나는 얼마를 했고, 나 말고 B는 얼마를 했고, C는 얼마를 했고, D를 얼마를 했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스테이지 1 게임이 끝납니다. 스테이지 2는 뭘 하느냐? 각자가 기부한 그 결과를 갖고 서로를 처벌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처벌은 뭐냐? 이 상황에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점수를 빼앗아 오는 겁니다. 상대방의 점수를 차감시키는 건데 어떻게 차감시키느냐? 내가 B라는 사람 점수를 내가 뭐 9점을 까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내 점수 1점을 희생해서 상대방 점수 3점을 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 나도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내가 1점을 써서 내 점수도 1점 없어지고 그러면 상대방 점수가 3점이 비례해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이런 물론 처벌을 안 해도 돼요. 난 안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처벌을 많이 하겠습니까? 누구를 자기가 보기에 도란 사람을 처벌하겠죠. 아니 우리는 가만히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했어?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다 그런 처벌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언스라고 하는 아주 권위 있는 학술지에 어떤 연구 결과가 보여지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의 빈도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훨씬 기부를 많이 한 소위 공동체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을 처벌하더라고요. 근데 처벌을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에게 코스트가 있는 거예요. 내 점수를 희생하는 싶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쟤를 좀 혼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기부를 안 한 사람을, 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을 처벌을 할까요? 심지어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변에서 혹시 그런 케이스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처벌의 대상이 됐던 적도 있을 겁니다. 내가 굉장히 좋은 일을 했는데 좋은 일하고 욕먹는 거. 좋은 일 했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게 너무 이상해서 이게 논문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Anti-Social Punishment.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프로-소셜 퍼니시먼트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처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니까 엔타이-소셜 퍼니시먼트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할까? 저도 가끔 착한 일을 했는데 욕먹는다라는 억울한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을 제가 흉본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나도 왜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 현상이 사실 그렇게 오래전에 밝혀진 연구가 아닙니다.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더 많이 진행돼야 하지만 그런 연구들에서 몇 가지 가능성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주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바보가 된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지금 뭐라고 이렇게 기분 많이 하고 그렇게 봉사 많이 해서 우리만 괜히 바보가 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형태가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좋은 일 해봐야 괜히 욕만 얻어. 좋은 일하고 욕먹을 바에는 안 하지. 그래서 우리 안에 이타적인 행동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처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는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다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A이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기부를 하고 더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부를 적게 한 내가 기부를 더 많이 한 B를 처벌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를 생각하는 거죠. B가 보기에 A는 나는 기부를 적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처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가 상대적으로 나도 처벌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착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내가 적게 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처벌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냥 혼내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착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착한 일을 진짜 진심으로 할 때는 나는 착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럴 의도가 거의 없죠. 그런데도 이 시니컬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겠지? 일단 내가 공격한다 이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실험을 세계 여러 도시에 했습니다. 거기에 서울도 들어갔어요. 서울에서 한 연구에서 나온 이 엔타이 소셜 퍼니시먼트의 비율이 그 연구에 사용된 한 15개 정도 되는 도시에서 나왔던 그 비율과 비교했을 때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높게나 가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에 어떤 분위기가 있느냐? 사회를 위해서 또 조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불행이 더 있는 것 같다 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 선한 의도를 그냥 받아들여 주는 것. 저 사람이 자기 좋은 일 했다고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바보가 된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제가 볼 때 훌륭한 사람의 특징이고 훌륭한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한번 기억하고 평생 한번 실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도시에서 한 엔타이 소셜 퍼니시먼트의 비율인데요.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 사이언스 논문을 보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이 나누는 거, 우리 나누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지 그거는 이미 연구가 밝혀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 이 나누는 행동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그 장애물들 중에서도 심리적인 장애물들 없으니까 돕지 못한다는 장애물들. 그런데 그걸 극복하는 건 뭐냐? 연구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나누면 부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애물, 시간이 없으니까 봉사하지 못한다. 근데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은 연구 결과를 보면 시간을 내어주면 오히려 너에게 시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타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갖는 거죠. 어떤 이득도 없어야만 이타적이다라고 믿는 것. 겉으로 보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아주 고결한 기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질수록 이타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덜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좀 유연한 기준을 이타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냉소적 불신. 좋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뭔가 숨겨진 아젠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냉소적 불신. 이거를 우리에게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
이 냉소적 불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역풍이 있다는 사실, 건강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는 치매의 가능성도 올라가고 심지어 그 사람에게는 협동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를 이룰 가능성, 연봉도 조금 낮아지는 결과를 보인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제 마지막 착한 일을 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바보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엔타이 소셜 퍼니시먼트의 이런 경향성들을 우리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이타성을 통한 행복을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남은 시간 동안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이타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요. 이제 실제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추가로 좀 해보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다시 한번으로 주제를 가져와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역시 돈에 관련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실천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힘, 돈이 행복에 가져다주는 힘에 대해서 정말 행복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구가 많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뭐냐? 많은 사람들은 돈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항상 개인차가 있으니까 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돈이 늘어날수록 평균적인 행복도는 일정 부분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늘어나면 불행해질 거라고 믿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위로하는 이 사회의 힐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돈도 많은데 몸도 건강하고 가족 간의 관계도 너무 좋고 정직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약간 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부자가 알고 봤더니 자식이 공부를 잘 못한다. 되게 마음이 편해요. 굉장히 부자인데 그 사람 개인은 불행하다 그러면 세상은 공평해 해서 우리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불행을 가져온다라는 생각 자체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생각이지만 우리의 의료를 위해서 잃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뭐냐? 개인차는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돈과 행복 사이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가파르게 강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연구자들은 돈의 총량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방법은 가능은 하지만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가성비, 가성비가 좋지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연구를 하느냐? 돈의 액수와 행복의 관계를 보는 연구보다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소비의 행태와 행복과의 관계를 보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연구 결과가 바로 이 주장입니다. 소비보다는 경험. 우리 소비를 여러 가지로 구분해볼 수가 있겠죠. 전통적으로 경영학에서 구분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에 유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소유물을 사는 소비와 소유 물건이 아닌 뭔가를 경험하기 위해 사는 소비. 여행을 가거나 콘서트를 가거나 강의를 듣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경험을 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물건이 생기지는 않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한 다음에 이 소비의 행동,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더 자주 하고 어디에 돈을 더 많이 쓰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복감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오래가는지를 측정한 그런 연구에서 나오는 한결같은 결론이 뭐냐? 소유보다는 경험이 더 강한 행복감을 더 오랫동안 주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경험. 근데 소유보다는 경험이 행복감을 많이 주는 이유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소유물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어떤 골동품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유물의 가치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가 올라가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다녀왔었던 여행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도 좋을 때가 많고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신 옷을 몇 년 전에 산 옷을 옷장에서 꺼내가지고 몇 년이 지나니까 더 좋다 이런 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소유물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하락하지만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하락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이유인데요. 소유물은 보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교가 가능하고 비교가 쉽습니다. 우리 집 평수는 몇 평인데 저 집은 몇 평. 내 월급은 얼마인데 저 사람은 얼마. 내 차는 몇 cc인데 저 사람은 얼마. 그러니까 숫자로 표시될 수 있는 것들은 비교가 너무 쉽습니다. 경험은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산에 가서 새벽에 산책하면서 이슬을 밟고 그 조용한 시간 동안 누렸던 30분의 어떤 행복, 그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아, 내 친구는 지금 관악산이 아니라 승리산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잘 안 한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더운 날 밖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 피곤해 지쳐서 집에 와서 차가운 물로 샤워를 딱 하시고 너무 기분 좋게 샤워를 하시고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마실 때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아, 내 친구는 지금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험이 비교를 전혀 안 가져온다는 게 아니고요. 경험은 비교를 덜 초청합니다. 비교는 사람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방해물이라고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소유보다는 경험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유, 소유물은 좋은 걸 갖고 나면 그 다음에 눈을 낮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BMW, 벤츠 이런 차를 타다가 갑자기 아반떼를 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경험은 위아래로 이동이 자유롭다는状態. 굉장히 럭셔리한 리조트에서 좋은 호텔에서 지내면서 휴가를 지내다가도 내가 또 산에 가서 캠핑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유물은 계속해서 욕심을 불러내지만 경험에는 그런 욕심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소유물은 관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좋은 걸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불평을 일으켜서 이거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보기가 스스로 불편해지는 때가 있어요. 소유물은 관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경험은 오히려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같이 합니다. 누구랑 같이 하는 활동들이 많아요. 두 번째, 혼자 하더라도 돌아와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신나게 자기가 했었던 경험 이야기를 골프 치시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 골프를 치고 나서 자기가 우연히 거기서 이글을 했다, 버디를 했다, 긴 퍼트를 집어넣었다. 그럼 돌아와가지고 자기 친구들이나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자기가 집어넣은 퍼트의 거리를 점점 늘어나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수다 떠는 겁니다. 재밌게 수다 떠는 겁니다. 우리의 수다의 주된 내용을 보면 소유물이 아니에요. 소유물을 가지고 수다를 떠는 순간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암묵적인 룰이 있죠. 내가 좋은 게 있더라도 그걸 가지고 너무 수다를 떠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암묵적인 룰이 있고 오히려 그걸 깨는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죠. 굳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즐거운 수다의 대부분은 소유가 아니고 경험.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여기 가봤는데 너무 맛있어. 여기 너무 좋더라. 내가 이거 읽어보니까 책이 너무 좋아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행복을 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돈으로 이야기거리를 사는 겁니다. 수다를 떨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사는 건데 그 이야기거리의 대부분은 우리의 경험에 관한 것들이라는 거죠. 네, 마지막. 여러분을 소개하는 자기소개 글을 쓰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혹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력서 같은 걸 쓰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쓰는 사람이 있고 내가 했었던 경험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여러분이 누구를 선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자기소개서를 쓰십니까? 경험을 쓴 사람들을 더 좋게 평가하고 아마 우리 자신도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자기소개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죠. 쓰는 사람은 아예 우리가 고려하지도 않고 무슨 얘기냐?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경험은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됩니다. 내 자신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해왔었던 경험이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이 아니라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우리에게 행복감을 강하게 줄 뿐만 아니라 오래 가게 만든다는 어떤 여행은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영화는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대화는 인생을 바꿉니다. 근데 여러분이 샀었던 어떤 옷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적이 있나 한번 봐보세요. 내가 샀었던 어떤 차가 내 인생을 바꾼다. 그런 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바꾸지만 내가 샀었던 어떤 물건은 나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유보다는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을 실천해 보기를 되거나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런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선구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냥 내일의 분기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는 건 아닌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개해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같이 살아가는 가치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걸 통해서 경험하는 행복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모임이기 때문에 너무 존경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더 자세히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우리를 냉소적으로 혹시 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일종의 이 주사 같은 거죠. 우리 안에 면역주사 같은 거를 맞아보는 겁니다. 그 면역주사라는 게 뭐냐? 행복과 나눔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뭔지를 미리 아는 거. 그리고 혹시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주저하고 있는 게 없었는지를 미리 파악해보는 거죠. 그 생각들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나누고 베푸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소위 전염이 되면 우리 안에서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에는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 행복을 위해서 현재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노동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